안녕하세요. 여변TV의 배워라 김정희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정말 그 변호사가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나올 때마다 네. 정말 흥행을 많이 해요. 오, 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변호사들의 생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이 있으시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변호사 생활 이럴 때 정말 뿅뿅하다 이런 주제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배워라 변호사님은 변호사 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지금 변호사 생활한 지 만으로 10년이 넘어가고 있고요. 네. 네,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특히 저희가 이렇게 막 싸우는 게 직업이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정말 막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일들을 정말 많이 겪고 들은 것 같아요. 네, 저 역시도 이제 민사랑 형사 전문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많은 분들을 만나 뵀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런 에피소드들을 재밌어 하시면 저희가 풀어낼 수 있는 선에서 재밌게 에피소드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김 변호사님께서는 이럴 때 변호사 되길 정말 잘했다. 아니면 이럴 때 정말 짜릿하다. 변호사 생활 하시면서 그게 언제셨던가요? 아마 우리 배 변호사님께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변호사의 입장에서 짜릿한 순간은 정말 어렵게 승소한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요. 우리 사건들 가끔 이제 맡다 보면 어떤 사건은 법리적으로도 좀 애매하고 네. 증거도 좀 애매해서 이거 이길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건들이 좀 있잖아요. 많죠. 내가 판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이렇게도 판결이 가능하고 이렇게도 판결이 가능한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건이었는데 정말 어렵게 승소를 했을 때 진짜 정말 짜릿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그 마음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러면 정말 힘들게 승소하셨거나 아니면 정말 짜릿하게 이겼다. 이런 경우에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사례는요. 저희가 이제 계약 해제를 하면서 상대방의 계약 해제를 하면서 원상 회복으로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변호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네. 우리 계약 해제랑 해지 관련한 소송 진짜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게 네. 왜 어렵냐면 계약 해제와 해지가 되기까지 대체 누구의 책임으로 누구 때문에 이 계약이 다 이행이 되지 않고 해지가 되게 되었느냐 그쵸. 이거를 다투게 되잖아요. 그럼요. 네. 너 때문이야 이걸 굉장히 다투게 된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 이제 사건이 손뼉도 이제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한쪽 당사자만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이 있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책임이 누구한테 더 많이 있느냐 이거를 계속 다투게 되는데요. 제가 맡았던 사건도 딱 그런 경우였어요. 상대방에게만 귀책이 100% 있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경우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맡고 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법리를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요. 증거를 어떻게 더 확보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해서 정말 서면을 정말 많이 썼거든요. 특히 이제 판결 선고 기일 지정되고 나서도요. 네. 판결 선고 날 때까지 참고 서면 몇 번을 제출했는지 몰라요. 변호사님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 그렇게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저희가 전부 승소하는 그런 판결이 나온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변호사님. 그래서 네. 나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네.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짜릿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배 변호사님은 어떤 경험이 있으셨나요? 저는 언제 가장 짜릿하냐, 이제 가장 기쁘냐라고 물으시면 판결문을 딱 받았는데 해소할 거라 생각했는데 판결문을 막상 받아봤더니 이게 되네? 이런 생각이 드는 사건들이요. 이런 네네. 사건들이 간혹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이제 논리와 법리에서는 약간 밀리는 거예요. 한 6대4 정도로 저희가 4인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송을 변호사가 진행하다 보면 사실 그런 것들을 못 느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약간 밀리고 있다는 네. 것을. 근데 그거는 이제 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닌데 6대4 정도에서 4 정도로 논리가 밀리고 있는데 사실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옳은 거예요. 저희가 약간 구제받아야 되는 경우거나 저희가 이제 옳은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사실 너무 소송 과정에서는 갑갑해요. 의뢰인이 정말 억울하고 이분이 이렇게 손해를 입으실 분이 아닌데
법이 이렇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소송 과정에서도 이제 굉장히 안 좋고 어려운 마음으로 소송을 하다가 판결문을 딱 받았는데 판사님께서 약간 밀리던 4쪽에 손을 딱 들어주는 게 확인된 거예요. 네네. 이게 되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케이스들은 어떤 케이스냐면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판사님이랑 저랑 마음이 통한 거예요. 판사님께서도 네. 약간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손해를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패소를 하면 너무 부당해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판결문을 딱 받아봤을 때 판사님이 내 마음을 알아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굉장히 짜릿하고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 반대로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럴 때 진짜 너무 난처하다 이런 느낌을 들었던 그런 경험도 있으신가요? 많죠. 변호사 생활하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어떤 때냐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상대방, 저희는 이제 소송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항상 상대방이 있잖아요. 네. 싸워야 되는. 근데 그 상대방이 진짜 미쳐있는 사람인 거예요. 미쳐있다고요? 아니 소송을 하다 보면 네. 당연히 자기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기의 이익을 조금 옹호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승소하기 위해서 약간의 거짓말, 어떤 약간의 부풀림, 약간의 과장 이런 것들은 사실 누구나 해요. 저희도 하고요. 근데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나의 이익을 위한 거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이거 변호사가 아니라 이게 정신과 의사를 모셔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는 난처함이 느껴지죠. 저랑 네. 너무 약간 비슷한 어떤 경험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제가 정말 난처했던 경우도 비슷해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저를 네. 만나러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정신적으로 좀 아프신 분들이 가끔 오시는데요. 네. 그런 분들에서의 상담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런 분들은 과거에 본인이 한 행동을 일단 잘 기억을 못 하세요. 기억을 하시더라도 왜곡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그거를 그리고 말로 잘 표현을 하지도 잘 못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법률 상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사실관계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좀 특정이 되어야지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 분들은 아예 사실관계 특정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그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되게 젊은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네. 그분의 어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집에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대요. 네? 국가기관이 네. 본인의 집에 도청 장치를 설치를 했고 네. 여러 다수의 사람들을 풀어서 본인을 조직적으로 스토킹을 하고 있다. 어머.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집에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가족들한테는 안 들리는데 그 도청 장치 기계음이 본인의 귀에는 들리신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너무 괴롭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고 네. 그리고 본인이 집 밖에 나가는 시간이 매일매일 다른데 그때마다 특정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집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분 다 들어드리면서 지금은 선생님께서 체증하신 증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국가기관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은 어렵다.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증거를 더 확보해서 오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돌려보내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정말 난처합니다. 근데 제가 변호사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겪었던 일이 하나 생각났어요. 꽤 오래된 이야기긴 한데 네네. 저희가 이제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하러 가면 네네. 이제 찾아오신 고객님들께서 이제 회의실에 앉아 계시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회의실에서 고객이 기다리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고객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의실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갔어요. 상담을 하려고 이렇게 노크를 하고.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상담을 오신 고객분께서 의자에 안 앉아 계시고 테이블에 앉아 계시는 테이블에 거예요. 계신다고요? 네. 근데 테이블에 앉아 계시는데 네네네. 거기서 뭐 이제 도인처럼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네네. 테이블에 이렇게 멋지게 앉으셔가지고 무슨 잡지 표지무들 하시는 것처럼 네네.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 테이블에 이렇게 걸쳐 앉으셔가지고 다리를 꼬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본인은 그게 네. 멋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순간 굉장히 제가 당황해가지고 네.
어떻게 할지 자꾸 5초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상담을 안 했거든요. 네. 정말 그 문을 이게 너무 낮아졌을 것 같아요. 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테이블에 음. 잡지 모델처럼 이렇게 딱 앉아서 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 어떻게 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 그분이 무슨 이야기 하실지 네.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네. 제가 상담을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 진짜로 네. 변호사 생활하다 보면은 진짜 이런 경험들을 정말 다 한두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난처한 넘어서 이럴 때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다, 너무너무 힘들다 하는 그런 경험들 좀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변호사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사건이 엄청 어려울 때 아니면 난이도가 높은 사건일 때 이럴 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가 가장 어려운 사건을 할 때는 증거와 다른 주장을 해야 될 때예요. 예를 들면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힘들 때는 언제냐? 네. 그때는 언제냐면 이제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호사를 속이려고 한 경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들통이 나냐면은 소송을 하면서 상대방이 증거를 내잖아요. 그럼 이게 내 주장과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말을 슬쩍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간 변호사를 속여서 그냥 어찌어찌 한번 넘어가서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셨던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맞아요. 자주 있고. 네. 근데 문제는 그런 사건들의 경우에는 나의 주장과 증거가 다르고 상대방이 제출한 명백한 증거에 대해서 내가 논리적인 반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판사님도 다 알고 계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사건을 재판에 출석을 하면 그때는 판사님이 막 살기가 느껴지거든요.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저는 진짜 혼나기도 했었어요. 네. 정말 판사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서 이렇게 법정에 와서 나를 판결문을 쓰게 만드는 변호사 너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정말 그 살기를 그냥 가만히 몸으로 막 다 받아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때 정말 힘들고 네.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사건 중에는 판사님께서 정말 대놓고 저한테 이런 사건을 왜 법정에 갖고 왔냐. 이 사건 아니면 내가 다른 사건 판결문 몇 개를 쓸 수 있는데 그 말은 정말 너의 말은 뭐 들을 가치도 없다 막 이런 뜻이잖아요 사실. 그쵸. 예. 그래서 그런 사건을 하게 되면 의뢰인이 나를 속이려고 했다는 거에서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자괴감이 들지만 또 동시에 그런 사건을 들고 판사님 앞에 가서 그 살기를 내가 다 받아내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좀 공감이 되는 게 네. 제가 사실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도 사실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의 일은 본인이 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리서치하면서 하면 되는 거라서 그쵸. 사실 일 때문에 힘든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의뢰인은 저한테 사건을 맡겨주신 분이잖아요. 어쨌든 저를 믿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분한테 어느 정도 그분이 원하는 결과를 안겨드려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요즘 의뢰인분들께서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저한테 사건을 맡기셨다고 해서 손을 떼시는 게 아니고 본인께서 이제 막 인터넷을 통해서 막 공부를 해오세요. 뭐 법령도 공부하시고 뭐 판례도 찾아보시고 이제 막 공부를 하셨다가 저한테 이렇게 변호사님 이걸 주장해 주세요 라고 딱 주시는데 네. 문제는 그게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 당연히 해드리겠지만 그분께서 이제 주장을 해오시는 게 그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그런 내용으로 법률 조항을 해석해달라. 그리고 해석을 하는 거를 주장을 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적용이 되는 법률은 A 법률인데 B 법률을 주장을 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이러한 이유로 제가 주장을 해드릴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저주적인 주장이 다 모순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의뢰인들께서는 화를 내세요. 왜요? 변호사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이렇게 소극적이어서 우리 승소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러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의뢰인 분들을 설득시켜야 되니까 네. 그 설득을 시키는 게 참 힘들고 또 힘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어떤 사례는요. 우리 일반인이 생각하는 법의 해석과 네. 법정에서 하는 법의 해석이 조금 네. 그 괴리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많죠. 네. 있는 경우인데
이제 폭행죄로 기소가 되셔서 저를 음. 찾아오신 의뢰인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너무 억울하신 거예요. 본인이 폭행죄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된 게 너무너무 억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변호사님, 저는 그 상대방을 이렇게 때린 게 아니고 신랑이 과정에서 이렇게 밀친 거다. 근데 이게 어떻게 폭행죄가 되느냐? 너무 억울하다. 이거 나 부인하니까 이거 다퉈달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의뢰인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변호사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폭행이라는 거는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라서 이렇게만 해도 폭행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이제 상담을 받으면, 이런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의뢰인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참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변호사로서 일을 하게 되면 변호사님 말씀대로 난이도가 아무리 높아도 그건 저희가 다 이렇게 소화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의뢰인께서 기존 주장의 논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주장을 어떻게 요청하신다든가, 맞아요. 아니면 누가 봐도 이제 확립된 판례와 배치되어서 법원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요청하신다든가 그럴 때가 많은데, 사실 그럴 때 저는 그냥 그 고객께 솔직히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이게 이것 때문에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맞아요. 전문가의 보기에는. 네네. 그리고 한번 권유를 해드려요. 내가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일단 우리 재판에만 같이 나가보자, 출석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재판에 출석하셔서 이제 그런 주장을 구두로 변론을 하고 이제 판사님께서 안 된다. 근데 솔직히 판사님께서 이렇게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분들이세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막 면박 주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혼내시잖아요. 네, 막 혼내시고 면박 주고. 맞아요. 정말 대놓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 법원 법정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영화만 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판사님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뭐 이거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워딩들 실제로 사용하시는 판사님들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실제로 이제 딱 판사님을 만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이렇게 딱 느끼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약간 좀 뒤로 물러서는 경우는 있으세요. 이게 진짜로 나의 소송에서 도움이 안 되는 주장이었구나. 근데 그 이전까지 이제 변호사가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거를 의뢰인에게 막 설득하고 이게 왜 안 되는지를 막 말씀드리고 그 과정이 마음이 너무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 폭행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아까 변호사님 고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미친 것도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폭행죄로.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침에 출근길 지하철에서 옆 사람이 너무 나에게 달라붙고 너무 짜증나서 이렇게 밀쳤다. 이게 폭행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럴 때는 정말 뿅뿅하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재밌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호사 생활,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법률 지식을 재밌게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저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변TV의 배워라 김정현 변호사였습니다. 또 만나요.